지금 뭐 저희가 이제 4년여가 넘어가고 있는데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교육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이제 시행하고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굉장히 대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는 그 각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또는 주민 주체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들이 굉장히 많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서대문이나 은평이나 뭐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주민 주체 역량들이 조금 이렇게 많이 나서 주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지역인 것 같고 또 다른 이제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은데 또 그 성북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의지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그나마 좀 잘 나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제를 이제 정착화해 나가야 되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대세의 흐름을 탔잖아요. 이 시점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하고 성장을 시킬 수 있는지 이제 모사액을 해야 될 시점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예산센터나 이음이나 이런 곳에서 이런 자리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좀 북돋우는 자리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해서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오늘은 주제가 그 주민 중심의 의제를 어떻게 개발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요청을 하셔서 성북구의 예들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북구에서 주민 참여 예산에 어떻게 이제 주민 중심의 의제를 반영해 나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주민 참여 거버넌스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민선 5기 지금 이제 민선 6기 들어왔는데 민선 5기 6기 들어서면서 주민 참여 거버넌스 굉장히 활발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민선 5기 들어서면서 성북구의 통합 주민 참여 체계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래 표 3페이지 표에서 보시면 뭐 생활구정위원회 뭐 각종 이제 위원회들이 있고 밑에 그 2대 소통 채널 축으로 해가지고 주민들과의 소통 채널 축으로 해서 7대 토론회와 주민 참여 예산, 그러니까 주민 참여 예산을 굉장히 큰 축으로 해서 소통 채널 축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먼저 현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정운영 4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2011년도부터 성북구는 시작을 했고요. 2013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주민총회 통해서 그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제 현재 총 58명, 그러니까 60명 정원에 58명으로 구성되었는데 2011년도 시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당연지 국장 6명을 포함한 4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이제 저희가 성북구 주민참여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 주민참여 예산 평가 토론회를 하면서 이 문제들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60명으로 서원을 확대했고 여러 가지 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과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래와 같고요. 연도별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 사업 선정 현황을 보시면 쭉 이렇게 되는데 계속 액수가 좀 줄어드는 것들이 보이시죠? 예. 저는 이거는 퇴보하고 있다고 보이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열을 많이 올리고 있어서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 서울시에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지역에 조금 이게 좀 퇴보하는 경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과제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의 내실화를 위해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역회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통장들만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회의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홍보와 참여 보장을 위한 매뉴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지역회의 운영 매뉴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수성을 가진 주민들이 있는데 이 소수성을 가진 주민들의 참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인식 개선도 담보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분들이 이 지역회의에 참여하고 싶어도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참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좀 이런 소수자의 감수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참여의 기회는 무조건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또 다양한 의제 개발을 위해서 성북구에서 실시하는 분야별 토론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저는 이제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지역회의에서 올라오는 의제들을 보시면 대부분 도로 정비나 CCTV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다양한 의제들이 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좀 인식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많은 교육이나 뭐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인터넷, 모바일 투표, 현장 투표 등 주민총회 참여 방식의 다양화로 참여 주민 확대를 통한 주민 대표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이제 지자체장의 그 의지로 많이 이렇게 좀 진행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관주도로에서 주민참여제 예산제가 거의 운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를 통해서 위원회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이 절실히 지금 한 과정이고요. 최근에 저희 성북구에서 일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이 과도한 역할 몰입으로 일종의 완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관에서도 걱정하고 있고, 이제 저희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밀려가지고 사실은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못 들어가고 있는 경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체성, 자발성의 발현과 이 부분들이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지는 좀 이제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 사업비 확보에 그러니까 힘을 너무 쏟다 보니까 지역 주민참여 예산 사업은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향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나타났던 표 몰아주기식의 미락들, 그러니까 어느 부랑 어느 부가 협약해서 어느 부를 이렇게 밀어주는,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올해부터 동서 표 몰아주기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북구 오늘 이제 주민총회인데요. 오늘 아마 서로 이런 협약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태가 이제 나타나서 어떻게 나타날지 이게 좀 궁금하긴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한 저는 심도 깊은 토론과 대안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주민참여 예산제의 이런 시도들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저는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서울시에서는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아니면 그 예산을 아예 예산을 그냥 각 지자체로 그냥 넘기는 걸로 해서 지자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주민참여 건버넌스의 방향으로 아까 이제 주민참여 예산 얘기 드렸고, 저희가 분야별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5대 열린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아동 분야, 통장, 그리고 통장이라 하면 통장님들 모이는 거예요. 통장, 인권 분야, 복지 분야, 여성 분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제한된 안건이 총 333사건이었고 현재 집행된 사업이 193건, 장기계획 91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했고요. 2013년도에는 7대 열린 토론회를 개최해서 개최 분야는 아래와 같고 7개 분야 중에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은 더 토론을 진행을 해서 총 9회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117개의 안건이 제안이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14년도에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집계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성북구 열린 토론회 과제를 보면 열린 토론회를 통해서 관중심의 이렇게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서 분야별 전문가와 주민이 모여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구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제안이 아이디어성이 많아서 처리 불가능한 민원처럼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정책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구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나 활동가가 배제되는 상황이 없이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실행계획 수립의 구체화를 위해서 이례적인 토론회를 벗어나서 저희가 이게 되게 한 번 이제 주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례적인 토론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심도 있는 좀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또 토론회가 개최되는 시간이 거의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배치되어 있어서 직장인들이 참여하는 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들은 정주의식을 정말 가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이렇게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과정도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린 토론회 과제들을 주민 참여 예산과 이제 연계해서 하려고 성북구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그냥 참여 이쪽에 연계된 부분들이 없었고 2013년도에 7건이 이제 부서 타당성 검토 후에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신청되었는데 이게 토론회가 좀 늦게 열리다 보니까 이 일정이 맞지 않아가지고 2015년도 참여 예산 사업으로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이게 반영이 된 거는 아니고 그냥 각 부서에서 시 보조금을 받거나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는 아직 주민총회를 오늘인데요. 이제 주민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열린 토론회 제안 안건이 이제 14건이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들 전체 회의 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 그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특성상 동지역별, 그러니까 동지역회의 이쪽 사업에 집중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린 토론회나 이제 심도 깊게 어쨌든 논의에서 올라온 이런 안건들이 뒤로 이렇게 밀리는 경향, 배제되는 경향성들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면서 80% 20% 이렇게 해가지고 좀 정해서 그나마 논의를 좀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아예 정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열린 토론회, 그러니까 되게 의미 있는 정책 제안들이 그냥 아예 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구가 굉장히 다양한 위원회와 아카데미, 이제 저는 성북구가 정말 잘하고 있는 사업은 그 아카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평생학습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성북구 각종 아카데미들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도시 아카데미, 공동주택 아카데미, 총장 리더십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쭉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여기 안에서 뭔가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그리고 주민과의 이렇게 통로를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들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위원회는 107개나 지금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민선 6개에 좀 의미 있는 거는 구정 주요 정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행정혁신위원회를, 그러니까 생활구정위원회가 이제 행정혁신위원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위원회와 아카데미를 이제 운영해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육하려는 성북구의 노력은 이제 주민 참여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아카데미가 그저 아카데미에 그치지 않고 이제 지역 사회에 환류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아카데미 결과물이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되어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성북구는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지만 이건 이제 성북구 상황입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굉장히 중첩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구청장의 측근으로 이제 대부분 뭐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만 측근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느 위원회나 가서 이렇게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위원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위원 교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부분들이 교수로 채워져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역 활동가보다 또 외부 활동가들을 각종 직영 위탁 사업에 많이 기용해서 지역 활동가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여기 김포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지자체장이 되게 높이 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 비율이나 아니면 저희가 문화재단이 아까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같은 역할들을 할 것 같은데 문화재단도 그러니까 하자센터에서 활동하던 분이 이제 여기 대표로 오시고 또 뭐 도서관 활동도 느티나무 재단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그런 전문성을 지역에서 이제 결합해가지고 그런 배움의 자리가 있는 건 좋은데 그게 계속적으로 되면 이제 지역 사람들 계속 배제되는 상황에서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좀 문제 제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는 방안을 모색을 누구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오늘 이제 성북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주민들과의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통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 이게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넘어서 주민 중심의 의제가 지역의 정책에 어떠한 경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 한계와 과제도 함께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미국의 학자 이렇게 박스
거버넌스에 의하면 로컬 거버넌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의 적성, 규모, 민주성, 합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단위가 아주 작을수록 정책 결정과 집행이 민주적일수록 행정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성이 증가할수록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참여자들의 토론과 합의가 증가할수록 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로컬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기본 요건 및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민선호기, 민선이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비전과 이런 전략적 목표들을 가지잖아요. 이것들을 구민들과 어떻게 공유를 할지 이런 그러니까 그냥 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이게 제대로 구현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비전과 전략적 목표, 성과 지표를 전체 이제 같이 함께 만들고 그것을 또 다시 구단위에서 동단위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그게 다시 또 구단위로 가서 이렇게 같이 실현되는 이러면 그 진정한 주민 참여 거버넌스이자 주민 중심의 정책 구현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 중심의 의제 개발을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한 지금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예산학교 관련해 건데요. 사실 청소년 예산학교 예산의 참여 의미도 크지만 참여 예산 정도도 크지만 사실 청소년들이 시민권이 없잖아요. 투표권도 없고 어떤 결정권도 없고 한데 그 청소년들한테 예산권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수원시나 아니면 지자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거는 당사자들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진행하면 다들 느끼는 것도 많고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하면서 아마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청소년들의 정말 톡톡튀고 참신한 아이디어 그러나 행정이나 기존 제도로서 그런 걸 받아안지 못하는 한계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계속 받아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참여를 어떻게 계속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제일 많이 들고요. 저희는 뭐 간단하게 그 10페이지가 아니고요. 11페이지 보면 표가 있는데요. 2011년에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차례 정도 모임을 하면서 한 번은 교육을 하고 한 번은 워크숍을 해서 이 친구들이 의견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고 세 번째는 뭐 첫 해가 사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참여예산 연구에서 얘기를 해서 참여예산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행정이 얼마나 받아안을까 그 청소년 부서에서 받아안아야 되는데 그게 좀 의심이 들어서 시장 간담회 이렇게 해서 그 세 꼭지로 크게 진행을 했고요. 근데 첫 해는 역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많은 의견이 있고 시장 간담회에서 시장이 와서 직접 좋은 의견이나 이거 적극 검토해 보겠다 그랬는데 부서에서 틀어버리니까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행을 했더니 어쨌건 언론 플레이나 뭐 이런 저기를 하면서 뭐 전국 최초로 그 예산 사업 반영까지 한다고 막 이러니까 행정이 좋은 거예요. 뭔가 성과로 남겠다 싶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례 개정을 해서 청소년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하니까 그때는 이제 예산 사업까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자체 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 의견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계속되는데 딱 한 건 공부방 늘려달라는 정책 제안은 좀 받아들여서 수원시가 공부방을 축소하는 이런 정책으로 별 그 의미가 없어서 축소하는 걸로 가다가 그에 다시 정책을 좀 바꿔서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그거 하나 빼고는 정책 제안은 뭐 올해까지 해서 받아들여진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좀 청소년 위원회 안에서 모든 게 됐다면은 학교나 학교 동아리 이런 데를 찾아가서 예산 제안을 받고 청소년 위원들이 활동하는 걸 좀 만들었어요. 그런 걸 만들고 그다음 그 14세에서 16세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 그런 나이 연령대로 연령대를 확장하고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 그 학교를 방문하는 걸 좀 늘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좀 진행해 보면은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이렇게 성과도 있는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성과 외에도 많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1기 때 청소년위원회에서는 놀이길 제안을 했고, 일반 시민들은 제일 많은 제안이 CCTV인데 그 중에 공원 CCTV는 비행 청소년들이 겁나니까 그 청소년들을 감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 분과위원회에서 논쟁이 많았거든요. 그 친구를 받아 안아야지 공원에까지 이렇게 설치하면 그 친구들은 어디로 가겠냐 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았는데 청소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자기네도 좀 놀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놀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무서운 공원에서 논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들 그 참여예산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른들이 비행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이 그만큼 이 친구들이 결정권이 없고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 이렇게 파생돼서 발생하는 거다.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해보면 느끼는 게 많아요. 이 친구들이 정말 발언권이나 사회에서 소외됐구나. 그리고 어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모든 걸 이렇게 결정하고 만들어 나가는 걸 보면서 청소년들도 많이 성장하고 하지만 옆에서 보는 그 어른들도 많이 같이 성장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발전 이걸로 마치고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적극적으로 뭐 예산학교라도 진행하면은 정말 많은 게 남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아마도 그 김포시 주민참여 예산제 다들 일조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성북구 사례들을 저희가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작은 책자를 제가 굉장히 많이 뒤져봤고요. 또 굉장히 많이 놀랬고, 그리고 또 김광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청소년 예산학교 저희가 올해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가서 또 저희들이 가서 배웠고요. 또 서대문 우리 계장님은 뭐 시민단체 활동가인지 아니면 진짜 공무원인지 지금도 저는 헷갈리는 그런 분이셔서, 그때도 마지막에 저희가 공무원 하나 섭외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며칠을 앞두고 했는데도 와주셨어요. 저희 김포시에.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좋은 강의를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또 그냥 이렇게 조금이나마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중심으로 그 다문화 분들을 저희가 찾아뵙고, 그리고 또 학부모 단체들 중에서 이제 몇몇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학부모 폴리스라든지 그 어머니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두 단체씩을 묶어가지고 2번을 다녔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5회를 다닌 거예요, 이게. 그런 단체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 나왔던 제안 사업들, 그리고 저희들이 느꼈던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찾아가는 예산 그 설명의 운영 배경을 얘기를 하려면 이제 아무래도 김포시도 타 지역하고 비슷한 시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11년도에 조례가 생기면서 그 11년도에 생긴 조례는 사실 뭐 거의 그냥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너무 강하게 말은 그러지만 거의 그냥 간 정도. 행안부일안. 예, 그냥 행안부에서 그냥 뺏긴 거. 가나다 중에 ABC 중에 그냥 하나 가지고 온 정도.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민단체에서 몇몇 사람들이 굉장히 만류를 하고, 그리고 좋은 제안들을 냈어요. 그 조례 이제 공포하기 전에. 그리고 시의원들하고 몇몇 시민단체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공청회 비슷하게 시민들하고 토론회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너무 허접하게 시작을 하면 이걸 나중에 개정하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 그건 불보듯이 뻔한데 이러시지 말고 조금 시간을 두시고 조금 더 내용 있게 나중에 좀 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좀 내용 있게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 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제로 조례안이 개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조례에는 문제가 많은 그런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1년도에는 그렇게 이제 조례가 만들어졌고, 12년도에는
오관영 선생님이 전문가로 오셨어요. 김포시에. 그래서 시민들 대상으로 2번을 교육을 하셨고요. 그리고 13년도에는 김포 여성의 전화에 위탁을 부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냥 교육만 실시했어요. 다른 아무 거에도 작업 들어간 게 없고요. 딱 2번 그 시청에서 교육하는 그 전체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11개 읍면동 다니면서 교육하고 워크숍 진행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이제 공무원 주도 행정이긴 했으나 시민단체 위탁하는 과정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이런 가운데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좀 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서 2014년도죠. 올해죠. 위탁 실시 교육을 요청을 받고 예산을 3배로 늘리면서 저희가 고민을 했죠. 이렇게 예산이 3배로 늘었는데 그렇다면 전체 교육 2회하고 그 전해 했던 읍면동 교육 정도로만을 그 예산을 다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활동가들이 고민을 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이 직접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산학교에다가 좀 담아내보자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예산학교 중심으로 펼쳐졌는데 총 4개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실시한 교육이 전문가 양성교육에서 여기 계신 시민 강사분들이 17분이 남게 되셨고요. 그리고 읍면동별 12개 읍면동별 지역 예산 협의회 예산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그리고 없던 청소년 예산학교 이렇게 4개가 교육이 잡혀서 이제 한 17분의 시민 강사와 함께 저희들이 시민 강사 교육 끝나고 나서 12개의 지역 예산 협의회 위원들을 만나러 갔죠.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전체 교육을 저희 활동가들이 우선 하고요. 그리고 나서 2분씩 조를 짜가지고 뭐 한 10분 정도가 모여있다 그러면은 그 2분이 오신 그분들이 워크숍 진행 강사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12개 읍면동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활동가들이 그 전해에 들어가서 워크숍까지 진행할 때보다는 훨씬 더 다이내믹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시민 강사들이 이제 총회 역할들을 충분히 하셨고요. 또 시민 강사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나 이주민복지회나 다문화지원센터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을 찾아가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아예 이번에는 주강사까지 해보시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격려를 했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셔가지고요. 주강사 활동하고 그리고 워크숍 진행까지 이분들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낯으로 시민들을 만나서 강의를 하신 거고 그리고 워크숍 진행을 하시게 된 거죠. 저희 그 이제 활동가들한테는 굉장히 이런 순간들이 벅찬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진짜 가까스로 그 교육을 짜고 커리큘럼을 짜고 나가서 그 이렇게 민낯으로 봤던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함께 한다 생각하니까는 또 다른 어떤 주체 세력이 하나가 생긴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저희들의 그 시름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 이상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같이 김포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걱정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주민들이 모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민 강사들이 그 실제로 참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겼는데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실시하기까지 과정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그 시청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12개 읍면동별로 찾아다니면서 일반 시민, 주민자치위원, 통장이장, 분협회장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12개 읍면동을 원래 돌기로 했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주최하는 입장으로는 지역 예산 협의회 교육을 다니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건 작년하고 똑같은 거 왜 또 와서 하느냐.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고 시장님을 오라고 하든지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결정이 되지.
시민단체 활동가 정도가 와가지고 이 워크숍 진행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자세를 사실은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설명회를 지역예산협의회 때 이게 작년보다 조금 더 거센 반항들이 있구나.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저희가 이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이분들 대상으로 하기로 했었으나 안 되겠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를 대상들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의견을 조율을 하면서 저희들이 낸 안들은 그냥 5명 이상 사람들만 모이면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면 그냥 찾아가서 설명회를 하자. 그랬는데 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똑같은 조건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고 힘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성 소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단체에 가서 할지를 몰라 하는 그 불안감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편한데 지정을 해주세요. 저희가 갈게요. 그랬더니 그 다음으로 나온 제안이 반상회를 다니면 어떻겠느냐. 반상회요? 아니 그 반상회나 통장 이장 모임이나 뭐가 다르죠? 색깔이? 저희가 생각할 땐 똑같은데. 그래도 할게요. 그리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지역적인 그 일이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7월 달에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교육 시간을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몇 주밖에 안 남은 사이에 반상회도 이제 반상회 담당자들이 너무 어렵다. 12개 반상회를 그야말로 막 2, 3일 간격으로 그게 다 끝나는데 날짜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어그러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활동가들이 그러면은 이 사업은 접어야 된다. 접는 게 맞다. 접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그 담당 계장님께서 접으면 진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며칠 남지를 않았는데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으로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저희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알아보다가 보니까 정말 뭐 몇 명만 모이는 곳이면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시는 그 선생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요. 우리 이제 그 김지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 단체 회장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전체 김포시 회장님으로. 그래서 저 선생님이 학부모 단체 다 섭외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저희 쪽에서는 다문화 지역센터라든지 이런 쪽에 부랴부랴 막 일요일이고 이런 데고 상관없이 그냥 다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만나서 이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가 사실은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제 이거를 하면서 아직도 시민들이 몇 명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한 것을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그거를 진짜로 불허하거나 허가해 주거나 이런 정도의 그 권위의식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 저희가 마음대로 가서 예산 설명 그리고 참여 예산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너무 제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정말 시민들을 공무원들이 뭔가를 허락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집단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동등한 주체적인 입장으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뭐 시민단체가 됐든 시민들이 됐든 끊임없이 이거는 어떠십니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힘들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여기다가 이거 뭐 이 정도면 이거 갑질 아니야? 그랬는데 이게 또 전국적으로 나가는 책자가 돼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가 있다. 나중에 활동할 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바꿔가지고 그냥 그분의 고집으로 좀 굉장히 어려웠었다. 활동하기.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참으로 힘들었음이라고 그냥 약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원래 이 자리에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직접 다문화 사례들이나 참여하신 강사분들의 이제 후기들을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외국인 주민지원센터에서 이제 뭐 이거 이상 나왔지만 이 정도가 이제 순위 안에 드는 의견들로 나왔어요. 다문화 자녀 만남 공간 지원이라든지
그분들이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 같은 거를 원하시더라고요. 일요일 하루 노는 동안만이라도 좀 마음 놓고 놀았으면 좋겠다. 축구장 건립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셨고요. 뭐 기숙사 불편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좀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은 저희가 그 설명회를 직접 하신 거하고 안건들을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는 프린트가 저희가 칼라로 냈는데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아마도 이게 베트남어 아니면 타이 언어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른쪽에 있는 글씨들을.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의 의견을 자국어로 쓰시면 또 옆에 계신 분이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어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과정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문화 분들하고 모이니까 언어마다 소통이 안 될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옮겨내는 분들이 또 있었던 게 있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은 그 이주민 복지에서 이 우선순위들을 내셨는데 뭐 대동소이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그 이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봐보세요. 이 언밸런스 머리잖아요, 이게. 그리고 한쪽에는 완전히 할머니 빠마 머리. 예, 뽀글뽀글 왜 하는지 아시죠? 그 한 번 하시면 뭐 2달 좋아, 3달 좋아 아주 오래 가거든요. 근데 그 외국인들 중에 결혼 이주 여성들 10대부터 오시거든요. 20대 아주 초반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머리를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분들도 말을 못한다 해도 다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설명하시는 분이 비숙련자라는 말은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견습생이라는 말도 하지 못하셨고. 근데 어쨌든 원장이 아닌, 부원장이 아닌 굉장히 그 밑에서 이렇게 빠마 말아주고 이런 분들이 자기 머리를 해주는 게 싫은 거죠. 그분들도. 그래가지고 이런 머리를 해가지고서는 그 눈물 뚝뚝 떨어뜨리는 막 그림도 이렇게 그리시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건들을 내실 때요. 그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청소년 예산학교 때도 그림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도 말을 설명을 잘 못하시니까 그걸 그림으로 이렇게 대신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그 안건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주 여성들 우선순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보면 외국인 그 지원센터를 갔을 때 대다수의 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요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센터의 시설만으로는 그분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던 것들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인들 고용주나 지역민들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한국어로 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분명하게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불만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그 한국에 사시면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를 저렇게 이야기하시구나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한 여성분은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게 끝나고 저한테 핸드폰에다가 기숙사 사시는데 그 이제 자기가 사는 데를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괴롭고 그래가지고 저희 활동가하고 그 토의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 계신 센터장님한테 그분의 안건을 넘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데 사셨냐면 그 왜 무슨 집이죠 그게? 가건물도 아니고 트레일러 같은 데요. 컨테이너요. 예, 트레일러 같은 데를 기숙사라고 그 이제 기업주가 거기다가 여성분들을 넣어놓으신 거예요. 살라고.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밥 해 먹으려면 화장실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뭐 샤워물도 제대로 데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런 그 따뜻한 물도 다 데워서 직접 사용해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지역 내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제가 여기 통계도 냈는데요. 33만 2천 명 중에 외국인 주민들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을 따져본 게 전체 인구들 중에서 등록된 사람들만 1만 7천여 명이 좀 더 되는 5.7% 정도예요. 그래서 사실은 미등록 인구까지 포함한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우회할 수 있는, 선회할 수 있는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에 사시는 분들이나 사업주들, 고용주들한테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의외로 많이 당하신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그런 그 인권 사안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저희들이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사실 5.7%의 등록 인구라면 등록되지 않은 분들까지 포함하면 사실 이분들의 수가 절대적 소수는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외국인 주민들과도 주민자치를 논하는 주체자로서 그분들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시민강사분들이 두 분이 후기글을 저희들한테 올려주신 거예요. 뭐 제가 잠깐 읽을까요? 아니면 박 교사님이 직접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 좀 읽어주시죠. 학부모 단체의 설문회에 참여하였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며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학부모와 함께 자녀를 키우며 느꼈던 어려운 점을 토론하며 reform의 의미가 가정이 아닌 국가와 사회적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여러 좋은 안건들이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한 시민들에게 적절한 결정 권한이 있다면 진정한 주민 참여 예산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그 후기글도 내주셨고요. 또 한 분이 우리 저기 천동희 선생님도 이렇게 후기글 주셨는데 좀 읽어주세요. 이번 교육은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서로의 문화가 다르기는 하지만 김포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이기에 지역에서의 어려움과 생활에서의 불편함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으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주 여성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의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학부모 대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 강의를 하는 동안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무엇인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신흥강사분들이 이런 의견들을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쓰는 말씀은 비단 저희 김포 지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좀 바라보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긴 호흡으로 가려면 좀 길게 갈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모임 가질 때 사실 저희 김포 지역 2015년도 주민참여 예산 금액이 얼마인지 정말 책정을 할 건지 그런 거 아무것도 지금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2주일이 지났는데 저희들이 또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 진짜 2015년도에 어떻게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태이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한테 좋은 경험으로 쌓인 거라면 이런 그 예산 설명회를 할 때 그 한국인들 대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저희들도 처음부터 이런 그 준비를 한 건 아니었으나 예상치 않게 외국인들도 만날 수 있었고 학부모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들은 이런 참여 예산제를 그분들하고도 같이 분명히 그 한 주제로 가지고 갈 수 있겠다. 정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고 또 학부모 단체 분들도 의외로 저희들이 가기 전에는 분명히 애들 얘기가 많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면을 실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안건들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가 올해 한 이런 과정들을 1년의 과정들을 하게 된다면 올해보다 조금 더 홍보 효과가 나오게 되면 더 좋은 분들이 오셔서 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럴 때 이제 아무래도 시에서라든지 시정에 그 틀거리를 쥐고 가는 지자체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시장님과 같은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질적인 수준들 그런 것들은 전혀 담보할 수 없다. 그런 정도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강사분들이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소모임을 저희들이 정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의원들과 함께 그 조례 개정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도 섭외가 돼서 같이 이제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뭐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데 딱 답은 없더라고요. 그러나 함께 하는 사람들과 긴 호흡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들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주체의 역할로서 내가 김포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김포시가 올해보다는 또 다른 진일보할 수 있는 일들이 2015년도에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는 활동가로서 같이 2014년도에 선생님들과 그리고 시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저의 느낌, 소감 이런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는 김선입니다. 앞에서 새 사례를 듣고 나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좀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아까 처음에 성북에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따는 걸 1등을 했다고 그러시면 되게 민망해하시는 분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거꾸로 3등을 했거든요. 이게 밖에 나온 게 참 자랑스럽네요. 그러니까 이게 담합을 못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사업비를 거의 따지 못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참 혼란 속에 있었었는데 다행히 주민들은 굉장히 안정감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에 참여했던 저희 주민들은 도저히 그런 그 담합 과정에 참여를 못하겠더라라는 그 학습된 모습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게 또 사례로 남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과연 내년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또 막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셔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좀 다르다. 공무원 내부에서 강남 서초 다음으로 저희가 뒤에서 3등으로 사업을 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민참여 예산에서 강남 서초권이다 막 이랬거든요. 근데 밖에 나오면 좀 다르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성북 외 수원이나 김포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이제 공무원들하고 부딪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저희도 내부에서 저조차도 저희 팀조차도 제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사업 부서를 선정하고 답변을 받고 이 과정에서는 저조차도 중간자 역할을 하게 된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막 고민을 하고 분석을 하게 돼요. 왜 공무원이 이런가? 저희 공무원 내부에서도 도대체 요즘 공무원이 왜 그런가? 왜 과거 공무원이 왜 그런가? 오늘도 이제 오면서 공무원계에도 세대 차이가 좀 있어서 예전에 처음에 왔더니 서두를 조금 이야기를 해서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다니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더니 한 50년대 초반 분들은 나는 시험 받아 들어온 공무원이야라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그 전에 이제 우체국장님 하시다 이렇게 넘어오신 그런 분들의 이제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최근에 이제 60년대 초반의 남자 공무원들은 이제 마지막 보릿고개를 겪으신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저희 이제 팀장급들이신데요. 트라우마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이제 저희 이제 부청장님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근처에 있는 그 부서들이 보통 이제 아까 갑을관계 청산하자는 공문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던데요.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자 왔던데 주로 이제 갑이라고 불리는 이제 부서들이 부청장님실 근처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는데 그 부서의 6급 팀장님 정도로 이제 구청에서 하는 그분들이 실무 중에서 팀장님들이거든요. 살아남기 위해서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이제 희생을 감내하신 분들인 거예요. 60년대 초반. 이 세대 분들은 트라우마가 좀 있으세요. 살아오시면서 어릴 때부터도 보릿고개를 좀 넘기셨고, 그다음에 학습 그 과정에서도 제가 이제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나가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가슴에 불꽃 하나는 갖고는 계신데 대신 그 가정에서 성장 과정 속에서도 가족들한테 굉장히 많이 양보를 하시면서 공무원계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분들이 고집도 좀 있으시고 위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형도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70년대들은 정상적인 뭐 자기 뭐 스스로의 뭐 자아 실현이라던가 이런 걸 학습받으면서 드디어 이제 80년대 정도까지 오면요.
이제 서울에 있는 인서울 대학을 나오면서도 공무원을 선택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분들은 태생적으로 지금 공무원들이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제 행정학과에서도 좀 학습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지금 통상 공무원 지원하는 뭐 600, 뭐 400대 1, 막 200대 1, 막 이러다가 막 600대 1까지도 가던데요. 이걸 지원하시는 분들의 공무원들 태생적 한계들이 나는 내 실력으로 좀 더 대기업을 갈 수 있지만 여기서 적어도 일가정 양립하는 생활을 좀 하고 싶어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계세요. 내가 좀 봉급을 좀 포기하더라도 나 여기서 하고 싶어. 제가 우리 팀에는 그 대기업을 진짜 다니다가 포기를 접으시고 다시 시험 쳐서 들어오시는 분들 계시고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실상은 생각보다 저희 참여예산을 겪으신 분들이 오셔서 같이 활동하시면서 뒤에 저희 각주에 보면 저희는 모조리 다 7시 이후에 진행되거든요. 오늘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구청이 생각보다 직원들이 퇴근을 안 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바깥에서 바라볼 때는 야 공무원이 되면 나는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할 수 있을 거야. 엄마들도 그러잖아요. 내 자식이 공무원이 좀 됐으면 하고 바랄 때는 9시에 가고 6시에 좀 퇴근하고 좀 덜 고생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딸 바라보는 이 언밸런스하고 비슷한 거죠. 바깥에서 공무원을 바라볼 때는 좀 다소 좀 열심히 일해주길 바라지만 내 자식이나 내가 공무원으로 지원할 때는 땡하고 좀 퇴근을 했으면 이런 좀 이렇게 모순이 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게 태생적 한계라고 좀 저희가 보는 건데요. 이런 전제하에 좀 시작이 되는 부분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좀 가급적이면 이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한테는 앞으로 저희가 지난번에 3차 때 말씀드렸지만 민선 6기 업무보고회 때 제가 잠깐 들어갔더니 민선 5기 때는 처음으로 시도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6기 때는 모든 사업 이름 앞에 주민참여, 민간 거버넌스 이런 사람이 막 끼어들어가 있더라고요. 저희 서울은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이게 만약에 대세라면 이제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좀 수업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 애로사항이 있으신 거예요. 주민들 때문에 받는 이제 고통들이 좀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걸 좀 적어나갔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또 수업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닌가. 우리 지금 서승영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협동조합 강의에서 공무원을 대하는 이제 단계도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중에 하나가 칭찬요법.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언론 플레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했더니 정말 좋다라고 언론에 막 흘려놓으면 시장님 보시고 야 이거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자라고 해서 사실 공무원은 어제 오늘이 마스터 플랜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시장님 지시 여기 시장님인지 저희 청장님이 만약에 의지가 있어서 해라라고 떨어지면 하룻밤 만에 마스터 플랜이 나와서 공무원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을 집에다 놓고 와야 된다 그래요 저희끼리는. 그 영혼을 가지고 출근을 하면 일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어쩔 수 없는 그 조직의 문화에 대한 학습과 관계 맺음에 대한 공부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제가 쓰다 보니까 수기처럼 됐더라고요. 이게 이런 게 아닌데 주제가 그래서 제가 위에는 원래 제출용으로 따로 냈고요. 위에다가 주제를 머리말로 찍어놓고 자꾸 주제를 안 잊어버리려고 페이지마다 머리글로 주제를 보면서 썼는데도 자꾸 수기가 돼서 저희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 공무원이고요. 단지 이제 조금 차이가 있다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좀 기질이 좀 있을 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참여예산제 이전에 만났던 주민들은 저를 좀 아껴주는 주민 민원인, 친한 민원인, 그래도 다 민원인인 거죠. 뭔가를 요구하러 오셨는데 만족하게 얻어갔을 때는 저를 칭찬하고 동행이 있으면 동장님께 아니면 뭐 청장님께 칭찬을 대신해주는 민원인의 주민이었던 거죠. 근데 현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지금 제가 6년차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제가 제일 힘들 때 전화기 들고 하소연하는 거는 이제 저희 주민 조력자들인 거예요. 우리 그 최승현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의 일거수일투족 오프 더 레코드로 다 알고 계신 거죠. 우리 팀에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지까지 다 알고 계신 건 저희 팀의 직원이 아니고 저희 주민들이고 이제 그 좀 더 확장하면은 간혹 우리 저기 최승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제도에 대한 하소연을 1시간씩 한다거나.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 들어온 저희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저희 직원한테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겁을 먹거든요. 공무원들이 주민을 처음
한 3년밖에 안 된 직원인데도 벌써 주민들을 만나면 겁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 중에 단 한 명만의 조력자가 있더라도 이제 조직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회사에서는 좀 배신감을 느끼시잖아요.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한테는.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르다. 그래서 마을을 통해서 같이 모여있기 때문에 직원하고 공무원 주민을 떠나서 이제 한 방향을 같이 보는 조력자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보고, 여직접 내가 바라봤던 거는 무수하게 에너지를 쏟게하는 여전히 민원인인 우리 그 참여하고 계신 여러 주민들이 계세요, 저희도. 근데 그분들만을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분들하고 나누되 대신 항상 힘을 주는 조력자가 있다라고 계속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여기다 서두에다 써놨지만 공무원들이라면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좀 그렇게 시작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시작했으면 좋겠고, 주민들은 좀 정말 답답하지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마음을 닫는지 조금 더 이해하려는 접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작이 된 기네요. 저희도 첫 해는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정말 이제 저희의 전체적인 흐름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 강사 양성 과정을 이제 좋은 예산센터와 뿔뿔이 도움을 받아서 절대 그 위탁 사업을 하지 않는다, 자치단체에 우리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한 해만을 조건으로 자체에서 지역에서 이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계속 설득을 해가면서 같이 기획을 하면서도 사실 한편으로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정말 주민들이 정말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가능할까? 8번 강의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는데, 사실은 그걸 통해서 지역회의가 처음에 동별회의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불안감은 이제 저는 내재되어 있었던 거지만 동단위에서도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별회의를 열기는 하는데 정말 저 구청에서 교육을 몇 번 받고 듣도 보도 못한 관변단체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듣도 보도 못한 강사들이 온다 그러는데 여기서 더더군다나 우리가 모아놓은 관변단체 플러스 몇몇 참신한 분들이 제한 사업을 정말 낼 수 있을까의 불안감에 막 사로잡히시는 거예요. 이제 막 사람들은 저희가 70에서 한 200명 정도까지 모이거든요, 동별회의를 하면. 근데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막 불안하시는, 발발 불안이 행사가 제대로 돌아갈지. 그래서 어떤 뭐 사례가 다 나오고, 어떤 분들은 본인들이 다 개입해서 주민들 거를 일단 다 만드시는 사례, 어떤 경우에는 제안서를 막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심지어 한동에는 여기에 써놨는데 PT를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동안 주민 제안 사업으로. 근데 안 그러셔도 된다, 제안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은데 왜 그러시냐는데, 통상에 그동안 모든 행사를 해왔던 공무원의 관성상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게 너무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동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외에 저희가 4년을 운영을 해보면 현장에서 그냥 이제 마이크를 들고 그 제안이 수기된 제안이든 아니든 간에 꼭 한 5개에서 7개 이상이 나오거든요. 많은 곳은 10개 정도 나오고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직까지도 담당자가 바뀌면 여전히 특히 일 잘하시는 분일수록 되게 불안해하세요. 아까 이제 김포시 사례 같은 경우에도 예산팀 정도에 근무하시는 이제 공무원들은 이 프로세스에 강하신 분들인 거거든요. 거의 완벽하지 예, 않으면요 저희들을 말려주고. 그렇죠. 이제 시작부터 끝까지 그림이 딱 나와야 이제 눈에 저희 막내가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게 1년 내내 제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막내가 괜찮을까요? 나올까요? 계속 저한테 반문을 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저희 주민사업은 그렇잖아요. 마스터 플랜이 나와도 다시 회의동에서 다시 뒤집어지잖아요. 계속 이 과정을 못 견디는 게 이제 공무원들의 관성인 거죠. 여직접 그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플랜이 나온 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그걸 뒤집는 거죠, 와서. 그게 굉장히 불편한 공식들인 거죠. 저희도 다 마찬가지였던 상황인데요. 지금 앞에 보면 제가 이제 올해 4년 차인데 직원 하나가 전화가 온 거예요, 동별회의 직전에. 주민 제한 사업으로 검토서를 냈는데 그 사업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담당자지만 5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걸로 제안을 했지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동네의 작은 도서관을 리모델링 하자는 사업인데 자기는 정말 그 사업이 너무 좋은데 이 사업이 저희 구조상 동에서 3순위 안에 들어야 이제 구청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거든요. 이 사업이 전체 209건 중에 다시 동으로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통과시키려면 제가 동별회의에 같이 가서 판례를 하나 만들어서 주민하고 같이 운동을 해도 되냐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일과 시간이 왜 마음대로 하시라고 전화 끊었는데 끊고 나서 이게
이게 직원들이 좀 달라지는구나. 물론 그 이면에는 단순히 참여예산제에 대한 애정은 아니고요. 현재 지금 지방재정이 너무 어려워서 작년까지 신규 사업이라고는 빵원이고 오로지 저희 군은 이제 청당님이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모든 위원회를 통과한 주민참여예산 사업만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차감 때문에 같이 이제 활동하는 요소가 생긴 거. 그게 다는 아니고 이제 일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가 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간증인데 첫해 동별회에 주민이 이제 강의를 앞에 가서 딱 섰는데요. 그게 한 1년 동안 준비된 작업이었거든요. 주민들끼리 한 달 동안 연습하는 걸 보는데 떠시는 거예요. 마이크 잡고 떠시는데 딱 시작되는 순간 저도 모르게 되게 찡했다. 근데 이 전화 끊고 나서 아 이게 되는구나 되게 찡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 되더라고요. 이런 것들까지 가기까지는 아주 좀 긴 시간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요. 그런 불안들 통해서 이제 이후에 저희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좀 가지고 왔었어요. 나중에 좀 읽어보시면 되실 텐데 공무원들 대상으로 공무원 위주의 이제 이야기만 넣을게요. 그래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첫 해에는 교육을 했었거든요. 저는 오관영 이사님 강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최인욱 국장님이 오셔서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막 저 혼자 적으면서 막 쓰는데 주민들은 그게 잘 좀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근데 저는 막 너무 쏙쏙 들어오는데 오관영 이사님이 참여예산 제도 설명이 너무 좋아서 공무원 교육 대상으로 전부 이렇게 사업부서를 모아놓고 강의를 하신 거예요. 하시고 가신 다음에 공무원들이 불만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하라 그러면 그냥 당장 일할 건데 왜 이 소중한 시간에 불러서 하라면 한다나 근데 왜 이렇게 교육까지 막 시켜가면서 괴롭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이론 교육이 제도 이론 교육이 아무리 좋은 거여도 공무원한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저희 분은 이제 민간 소통 과정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희 공무원들의 가장 큰 불안, 주민들이 정말 스스로 뭘 할까? 여직접 겪었던 공무원들은 이제 공무원들이 겪었던 거 주민들은 전부 펜사라까지 갖다 깔아놔야 되고요. 뭐만 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고 뭐만 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깔아놓지 않으면 민원을 내고 이런 것만 겪어보신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 불안감들 속에서 막 스스로 무언가를 하는 주민을 만나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해서 기획했던 게 민간 소통 과정이었는데요. 그 20페이지에 지금 보면 박스 안에 들어간 게 그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김소리라는 직원이에요. 이 직원이 와서 보고 카페에다가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다고 올라왔던 이제 경험담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다인 것처럼 우리 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게 다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되고요. 이건 한 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한 80명이 있었다면 한 건인데 저희는 이게 굉장히 큰 변화라고 봤었고 좋은 방향의 변화라고 봤고 여직접 계속 오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설문지를 돌리는 것도 공무원들은 형식화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봐요. 친한 공무원한테. 이번 소통 과정을 듣고 나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하고 나서 싫었냐 이게 쓸데없는 과정이냐 7시 이후에 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몇몇 직원들이 아니다. 그래도 새로 들어오는 활동가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얼굴을 익힐 수 있어서 좋았다는 피드백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저희 뒤풀이는 워낙에 외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주민들 간의 소통에서도 끝나고 나서의 뒤풀이는 굉장히 중요했었지만 저는 이제 첫 해는 거의 뒤풀이 모든 과정에 제가 따라다녔었는데요. 저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제 느꼈던 느낌이 달랐고 저도 처음에도 저도 굉장히 무서웠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 것들이 같이 술 마시고 거기서 동료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많이 해소됐던 것들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이 들었던 것들은 저도 굉장히 지금도 놀라는데 여전히 주민들은 어떻게 6시가 땡해도 집에 안 가시고 일을 하세요가 제일 많으셨었어요. 저희는 최근 저는 한 10년 동안 6시에 퇴근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외부에서는 6시에 퇴근하지 않는 그게 되게 신기해서 마음을 여는 계기들도 많이 됐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저희 군은 센터 쪽에서 오셔서 처음에 교육을 해주실 때 이제 업무 추진비를 n분의 1로 열어주시면서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뒤풀이를 하고 싶어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도대체 주민들과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카드를 들고 나가서 계산을 우리가 매일매일 긁어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아예 자리를 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첫 아예 그 뒤풀이를 가실 때 이거는 이제 예산 감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책비에 대해서보다는 n분의 1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해서 10,000원씩 냈던 게
지금은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공식적인 일정 때 뭐 한 분기 한 번 정도 외에는 업무 추진비를 거의 안 쓰시고요. 이제 당신들께서 10,000원씩 내셔서 활동을 하시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가서 같이 그런 모습들 보면서 저희 새로 오신 직원들은 정말 주민들이 자기 돈을 써서도 활동을 하네요. 이런 것들 또 직원들한테 좀 새로운 모습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첫회 이제 고민들이 좀 들어가는데 과연 사업부서 저희는 전부 일과 시간 이후 근무거든요. 근데 저희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사실 좀 무서워요. 공무원인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마구 무엇을 요구하기 좀 어렵거든요. 저희는 청장님이 굉장히 강하게 이 제도를 뒷받침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고민은 파트너로서 이 제도를 같이 공무원과 주민이 고민하려면 공무원도 주민도 제도에 반감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첫 해에 너무 공무원들한테 일감으로서 던져져 버리는 반감이 생기기 때문에 첫 해는 답변서를 위원회에 설명할 때 저희 예산팀장님이 몽땅 설명하셨었어요. 제안사업 50건이면 본인이 공부를 하셔서 사업부서 답변서를 정보하신 거지. 그 과정에서 약간 무리가 생기셔가지고 이제 청장님께 주민이 이르신 거예요. 예산팀장님이 된다 안 된다를 막 마음대로 잣대질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큰 고비를 넘기시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실은 그건 아니었는데도 그러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소통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 팀장님이 무서워서 한 가지 사유는 이제 저희가 첫 해에 우연치 않게 이제 예산 효율화 수상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도 널리 알려졌었고요. 저희 팀장님이 도저히 모든 부서 걸 내가 커버하다 큰일 나겠다 내가 이래서 부서를 사업 설명회 전부 7시에 전부 와서 설명하게 하는 2012년부터는 지금까지 모든 사업부서에서 와서 반을 설명을 좀 해주고 계시고 이제 현장 방문 가서도 보면은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야기들은 부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첫 해에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은 주말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계장님, 담당자들을 주말에 모셔야 되는데 첫 해 같았으면 아마 이제 첫 시행하는 제도에다가 그렇게 불러드렸다면 난리가 났었을 것 같아요. 너네가 뭔데? 너네가 뭐 3층에 있는 팀이랑 무슨 갑질을 하냐 이렇게 저희 팀에 대한 또 원망이 또 들어왔을 텐데 다음에 이제 전부 전화로 설득하는 과정들 그리고 절대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았고요. 꼭 이제 가랑비에 빗었듯이 한두 부서부터 시작해서 좀 저희가 또 소통했을 때 기질이 괜찮으신 부서부터 조금 확산을 해와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좀 양해를 해주시는 고생하는 그 업무로 많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의 것들이 좀 통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의 입장을 일과 후에 일하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를 계속 그 직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들 그리고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도 그런 공무원을 좀 불쌍하게 여겨주는 그래서 중간 지점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주민들도 모든 사업을 현장에 다 공무원 나와 이게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우리는 무조건 못 나가 이게 아닌 중간 지점이 지금 저절로 생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 위원들 모두 사업 그 선정을 할 때는 현장에 전부 저희 구청 버스를 타고 전부 이동을 해서 사업부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세요.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현장에서 사업부서 선이 좀 더 필요하다고 체크된 거는 저희가 연락을 해서 대기를 시키면 그 시간표가 또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1시간씩 갭이 생기거든요. 현장을 돌다 보면 그래도 큰 불만 없이 좀 기다려주시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길어지네요. 계속 저는. 지금 그게 이제 첫 해부터 지금까지의 좀 서머리 상태고요. 그래서 첫 해보다는 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부서하고 이제 주민들하고의 좀 갭들을 메워가면서 지금 와 있는 상태고요. 여전히 좀 이렇게 주민들 쪽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은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 과정처럼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제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아까 것들은 통상의 이제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이야기들이라면 이제 주민참여 예산 사업이 제안에서부터 검토되는 과정에서 제안이 어느 시점에 머물러서 사업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꺼려하고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느껴지시는 대목인데요. 일단 대전제는 주민참여 예산제가 없었을 때보다 주민참여 예산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지금 한
50건이 넘게 지금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 편성안에 들어가는 거는 한 150여 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신다면 기존의 공무원들은 편성 대상 사업만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편성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떨어질 사업까지 모두 검토를 하는 한 5배 정도, 6개 이상의 이제 사업이 늘어나 버린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그냥 그것만 보고 생각해도 공무원들이 좀 싫어할 만하다, 이 제도가. 이런 상황인 거죠. 이 상황인데 이제 전체적인 아까 그런 김포의 예산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후에 제도화되면 마찬가지고 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위원회가 제도화되어 있을 때 이제 주무부서나 부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런 건데요. 첫 번째는 사업부서 선정이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 저도 몰랐는데요. 지금 2가지 사례가 있는데 저희 주민 제안 중에 오르막길 아래 손수레 보관소를 설치해달라는 제안 사업이 하나 있었고요. 하천변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사업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하게 손수레 보관소면 자전거 보관소 설치해주는 교통행정과에서 달아주겠구나 이러고 거기다 부서 선정을 해서 보낸 거죠. 근데 다음날 바로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는 자전거 보관소만 설치하지 손수레 보관소는 설치를 안 한대요. 그럼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막 처음에는 저도 공무원이지만 굉장히 공격적이세 방어적이고 너가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너 자전거 보관소하고 손수레 보관소 몰라? 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러면 저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주민들의 제안은 우리가 하는 일만 하는 건 아니고 점점 창의적일 수 있고 이건 이제 있을 만한 제안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사업부서 선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부서에서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4년 동안 이제 터득한 노하우는 사업이 주가 아니고요. 그걸 설치할 장소에 따라 사업부서가 정해지는 거더라고요. 아까 하천변 화장실도 마찬가지인데 자전거 손수레 보건소는 결론은 저희가 이제 현장을 갔죠.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부탁을 했어요. 그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어디에 가능하겠냐 했더니 결국에 남는 장소는 도로밖에 없대요. 그래서 손수레 보관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검토를 토목과에서 해야 됐던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 사업부서 선정까지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은 사업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검토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순위 사업으로 밀려서 선정은 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부서를 공회전을 하다 보면 부서끼리 간에서도 굉장히 좀 갈등이 좀 심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천변 화장실을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담당이 다 설치를 해주는 줄 알았었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화장실 담당한테 이제 무서워서 또 혼날까봐 전화를 했더니 그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거래요. 그래서 이제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검토 끝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 날에 전화가 온 거예요. 하천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가 없대요. 비가 오면 쓸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소통을 하라 그래요. 제안자하고 반드시 구체화 소통을 해달라고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주민하고. 그랬더니 주민은 당연히 나는 그럼 하천이 아니고 저희 구가 하천변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이용객이 많은 거죠. 하천에 자전거 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그런 거니까 아무 데나 하천 중턱도 좋고 가까운 데만 설치해달라고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좀 난감한 거예요. 어디냐를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 하천 중턱에 녹지 지역이 하나 있고요. 여기는 푸른도시과소관. 녹지를 조금 벗어나면 공터가 생겨요. 거기 도로가 있거든요. 거긴 토목과소관이고요. 여기도 저기도 아닌 장소는 공중화장실 담당이 설치를 해야 된대요. 아이고 복잡해. 네, 그래서 이 4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다 아닌 것 같다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에는 4년 만의 노하우는 답변서를 다 달라고 해요. 다 달라고 한 다음에 이 답변서를 합쳐서 답변서를 내보내고 있거든요. 그럼 주민이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변서가 되는 거죠. 요거에서 지금 올해는 조금 진일보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공무원들이 과연 이제 칸막이 행정이어서 그러냐 그것만은 또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가 하는 사업마다 법 규정이 다들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거 외에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5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뭐 이런 경우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보시면 22페이지 건데요. 공간 확보에 대한 주민하고 공무원의 차이가 또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실기를 하시는데 주민들은 제안을 하세요. 아주 조그만 공간에 그냥 청소년 쉼터나 노인 쉼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부서로 보내요.
노인팀, 청소년팀 보내줘요. 그러면 어떤 사업으로 검토돼서 오냐면 최소 20억, 최소 20억에서 많으면 50억짜리 사업. 그럼 주민들 뭐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조그만 데다가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꾸며서 애들이 좀 놀면 되는데 왜 이렇게 거창하게 주냐면 저희 이제 중간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4년 동안 보다 보니까 저희 구는 부유재산 요번에 그 임대료라고 해서 재산 있는 걸 빌려주는 수입이 한 이제 다른 데 강남 이런 데에 비해가지고 10분의 1도 안 돼요. 5억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입 때문에 저희가 행정과에서 심사를 받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없어요. 가난한 군 거죠.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부서 쪽에서 그걸 알기 때문에 뭘 넣냐면 부지 매입비, 신축비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근데 주민 생각에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요, 주민자치센터 저기 공간 조금만 할애받으면 될 것 같고, 아 낮에만 열어주는 사람방 조금 열어서 밤에 좀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부서 쪽에서는 통상에 없는 거잖아요. 이 갭이 안 메워지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그 물놀이터라는 사업이 이번에 제안이 됐어요. 공간 사업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닥 분수 사업이라고 울산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원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거기다 줘서 좋은, 그러니까 사례도 다 줬어요. 울산에서 이런 게 동굴의 분수 막 이런 걸 주면서 주민이 요즘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오세요. 줬는데 그것도 역시 20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죠. 바닥 분수라는 게 왜 공원에 애들 여름철에 6살짜리 애들 끌고 나면 요즘 막 젖어도 미친 듯이 막 애들이 뛰어놀잖아요. 저희도 그렇게, 저도 그럴 때는 그냥 상식적인 주민 수준 이상이 되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서에 따지죠. 우리 주민님 말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주민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해요. 대신 이제 같은 친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이 다이렉트로 와서 너 왜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 좀 제가 얘기할 때 좀 다소 수위가 낮게 받아들이는데, 그러면서 듣게 되는 과정들이 이미 바닥 분수를 설치할 만한 곳은 5개가 설치가 다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발생한대요. 이걸 설치를 하면 이제 주택가에 설치를 하면, 그래서 주택가 아닌 곳에 설치 못할 곳은 없대요. 그래서 당신들이 검토할 때는 주택가가 아닌 민원이 없는 공원을 매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설치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거의 뭐 그 캐리비안 베이는 안 되더라도 줌 그 정도 되는 정도의 조그만한 거에 그 비용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민들은 막 분개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역할들을 중간에서 할 통역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물놀이터 같은 경우는 올해 그 중재를 계속하고 이제 주민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려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면 그걸 제안하신 분들이 더 자료를 조사하셔서 부서에다가 제안을 하시고 한 3달 동안 조율되는 과정 속에서 사업까지 떨어져 있어요. 매입하지 않고 짜투리를 우리가 조사해봤던 이런 데가 있더라라는 것들까지 조율이 됐는데, 이번에 우선순위 선정될 때까지는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부서에서도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검토가 덜 돼서 내년 장기과제 검토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업부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도 강행했던 사업들이 좀 있어요. 제한 사업들. 이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저희가 중재를 하는데도 위원회가 강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사업을 딱 명시를 하기가, 저희도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책자로 나가는 사업이라 이제 다른 데도 다 보는데 우리 구에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이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기가 참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대충 썼는데, 제도 사업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무단 투기 장소 아름답게 꾸미기 뭐 이런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전 지역을 다 해달라고, 무단 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전부 조형물을 설치해달라고 했었던 사업인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안 된대요. 탁도 봤더니 그런데 아름답게 꾸며도 또 버린대요. 아무리 말려도 그러면 이제 위원회에서 3군데만 시범으로 해보자라고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잡혔어요. 다음에 그거를 집행한 부서가 아주 아름답게 도시계획 심의를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조형물 형태의 벤치를 설치하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벤치를 설치를 했더니 그동안 쓰레기만 버리던 곳에 어떤 술 잘 드시는 동네 할아버지가 거기에 벤치에 맨날 앉으셔가지고 술을 드시고 고함을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 건너분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다 보니까 이게 감사 청구가 들어와가지고요. 너 왜 이런 사업을 했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 부분은 어떤 학습을 하냐면, 위원회에서 강행해서 사업은 편성은 했는데요. 책임은 모조리 다 집행부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이 입사한 지 5년 된 8급 직원이었는데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저는 빌고 뭐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고 마지막에 뭐 지금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재 지금 몇 가지 발굴도 중요하다, 검토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부에는 몇 가지 프로그램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지난 3차 간담회 때 자료에 보시면 참조되시기 때문에 분야별 회의 아까 우리 성북에서 하셨지만 의제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 회의도 지금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별로 좀 소모임 단위로 이걸 확산시켜갖고 의제도 발굴하고 현재 지금 모든 답변서를 동으로 다시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아까 같은 사례들을 좀 학습을 해서 좀 발굴 단계에서부터 좀 구체화해달라는 형태대로 소모임이 작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도 되고 정착은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단계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 좀 많이 좋아진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제 올해 지금 우리 차승현 선생님이 작년에 위원회 끝내고 나서 점진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런 학습을 자꾸 듣다 보면 그럼 공무원들이 하자고 하는 사업 말고는 하면 공무원이 또 다치나 뭐 이렇게 되셔가지고 너무 공무원을 막 이해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편성 가능하다는 사업만 전부 편성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고 나시면 돌아서시면서 우리가 다시 거수기가 됐나 뭐 이런 고민에 빠지시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이 말하는 그 장기 과제 그거를 이제 아까운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아까처럼 물놀이터는 아직까지는 못했는데 내년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좀 우선순위 좀 선정해서 내후년도로 좀 가져갈 수 있게 심사 대상까지는 좀 넣어주자고 해서 제안을 해주시고 올해는 활동을 안 하셨는데 그게 올해 위원회로 좀 승계가 돼서 오리엔테이션 때 그게 적용이 돼서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그러셔서 위원회에서 3개 사업을 선정하셔가지고요. 공무원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저희 팀장님은 좋은 거다. 우리는 같이 하자라고 해서 으쌰으쌰 하자 그래서 이제 담당 주민 위원회에서 한 분 선정되신 상태고 부서에는 장기과제라고는 갔는데 기존의 장기과제하고는 다른 형태의 장기과제가 지금 선정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내년에 한 번 다시 잘 검토가 돼서 자리매김이 되면 좀 참여예산제 최종 우선순위 선정하는 상황이 좀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들이고요. 마지막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공무원하고 민원인으로 만났거든요, 저희가. 근데 올해 지금 위원회에서도 위원 활동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을 어설프게 겪으신 분들은 위원회 활동을 끝내실 때 괜히 또 큰 소리를 한번 쳐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7시 회의에 왜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원회에서 다 잘라라. 시민단체 활동 가는 분 도대체 활동을 못하게 하시려는 뜻이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몇몇 분들 정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할애해서 좀 공무원들하고도 좀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각자 좀 활동가들로 남아주셔야 되는 것들이 다시 한번 좀 자리매김이 되어야 되는 4년차가 아닌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그 장기과제 아이디어는 앞으로 이게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정말 열심히 해서 올해 선정된 3가지 외에도 청소년 슈카페 고민들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청년 참여에서 그 결과 나왔던 것들 그게 좀 진행돼야 되고요. 그리고 그 처음부터 초지일관 나왔던 그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하고 간. 근데 좀 더한 문제는 우리 이제 차승현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반 공무원화 돼서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저희 첫 해에 오신 분들 대부분 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동구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시민사회 쪽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싸움을 못하겠다 공무원들하고 너무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통역이 계속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중간 통역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필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공무원들하고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좀 교육,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쪽에서는 주민들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한 이제 소통과 교육 이런 게 좀 계속 좀 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 글이 좀 저희 시아버님이 제가 진짜로 이거는 있는 일인데요. 저희 시아버님이 이제 제가 공무원 생활을 지금 17년 차 하는데요. 제가 겪은 어떤 가장 그 극성 민원인보다 더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전화하셔서 7월달에 갑자기 기초연금 공무원이니까 네가 제일 잘할 거니까 좀 신청을 좀 해달라고 광주에 사시거든요. 저희 신랑한테 참 난감하다 나는 기초연금이 아니고 공무원연금 계산도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공무원에 대한 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저희 참여 주민들도 저를 통해서 모든 민원을 해소하시려고 핸드폰 번호가 오픈돼 있거든요. 아침에도 전화하세요. 길 가다 보니까 도로가 폐였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토목과로 전화를 좀 해주시면 이렇게 전화를 안 해야 되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해의 시작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면 내가 하는 공무는 다 수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오해에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을 때부터 이제 조금 좀 이상한 거죠. 좀 뭘 못하는 것 같고 시작은 그건데 이제 오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되게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계속 조력적으로 만나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